자, 이제 136쪽이죠. 수익 방식입니다. 자, 수익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인데요. 거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의 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기대되는 순수익 끊고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직접 환원법입니다. 직접 환원법. 그런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끊고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익 환원법이라는 그 문장 속에는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가장 어렵다는 수익 방식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직접 환원법.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식으로 따지면 자,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 값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수익 가액은 그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한다고 했어요.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라고 보고 이걸 바탕으로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으로 값을 구한다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공식 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 번째 순수익이 있고 두 번째가 환원이율이 나와요. 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익 환원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 환원 방법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교재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익 환원법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의 중간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 환원 방법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수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순수익은요. 상식적으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값 아닐까요? 맞죠? 이 자체가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순수익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의의에서 대상 물건으로부터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순수익은 이미 발생한 수익이에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즉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압축하면 장래 예상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문장이 나왔냐면 완벽히 옳은 표현이었어요. 완벽히 옳은 말 한 석 줄 정도 길게 쭉 써놓고 마지막에 발생하를 발생한 그랬어요. 장래 예상 수익은 발생할이잖아요. 할 리을을 발생한 니은으로 바꿔서 한 글자도 아니고 자음 하나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의 의의만 기억했다면 장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것만 기억해서도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물론 얍삽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수익환원법상의 순수익이 발생한 거냐? 발생할 거지?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진짜 마음 먹고 수익 방식 내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예. 자, 그리고
간평 3방식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한 값이 일정해야 될까요? 들쭉날쭉해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일정하려면 분자값인 순수익도 일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상의 순수익의 요건을 물어본다면 수익환원법상의 순수익은 일정, 다른 말로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하며 확실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순수익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수익환원법상의 순수익의 요건, 안전, 확실, 규칙, 합리, 합법적인 순수익일 것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겠죠. 또 이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직접법, 간접법, 그리고 잔여법이 있어요. 자,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 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금 잔여라는 말 나왔죠. 잔여. 근데 잔여란 말은 오직 수익 방식에만 나옵니다. 잔여라는 말 자체는 수익 방식에만 나와요. 그러므로 뭐 비교 방식이나 원가 방식을 써놓고 잔여법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두 번째 요령은 뭐냐면 여러분 잔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뭔가 남은 거, 잉여와 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잔여법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복합부동산 들어보셨죠? 그럼 복합부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플러스 무엇일까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 되겠죠. 그게 복합부동산 맞죠? 그러면 잔여법의 전제 조건은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은 어차피 토지의 순수익과 건물의 순수익의 합 아니겠니? 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전체 수익에서 토지 수익을 빼주면 남는 게 건물 수익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건물이다 해서 얘를 건물 잔여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건물 순수익을 빼주면 남는 게 토지 수익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토지니까 무슨 잔여? 토지 잔여법.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쁘게 문장을 만들면 수익환원법상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 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은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의 합이라고 전제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토지 수익을 빼고 남은 건물 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건물잔여법, 전체 수익에서 건물 수익을 빼고 토지 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토지잔여법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벌써 순수익의 의미, 성격, 요건, 구하는 방법 4가지 한 거거든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죠? 환원 이율. 근데 우리 아까 적산법 할 때도요. 기대 이율이란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율자가 붙으면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률이다. 수익률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환원율은 좀 복잡하거든요. 일단 환원율은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자본 회수는 그 성격상 삼각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걸 해석할 때는 간단해요. 자, 자본 수익률 보시면 일단 자본자가 없다고 보세요. 그럼 뭐예요? 수익률이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곰돌이가 A라는 건물에 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이 바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본 회수율이 뭐냐? 여러분 그 상가를 비롯한 건물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깎여요, 안 깎여요? 가치가 깎이죠. 그래서 예쁘게 말하면 건물은 상각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극단적인 예로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건물이 매년 1억씩 가치가 깎인다라고 전제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10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 다 날아가는 셈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날아가는 투자 원금의 회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바로 뭐다? 자본 회수율이다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얻는 순수한 수익도 신경 쓰고 가치가 깎여 나감으로써 날아가는 투자한 원금의 회수도 함께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환원이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풀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 회수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건물이 대상인 거예요. 토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토지 가치가 깎입니까? 그럼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에요. 그럼 비상각, 상각이 안 되니까, 감가가 안 되니까 투자 원금이 날아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 회수를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대상이 누가 된다?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토지가 나왔는데 아니면 대지, 염전 등의 상각이 되지 않는, 가치가 깎이지 않는 자산이 나왔는데 문장 속에 자본 회수를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회수란 말이 나왔다면 그 순간 걔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치가 깎이는구만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그럼 만약에 토지가 있어요. 대상이 토지라면 토지는요, 감가상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상각이 안 되면 토지의 환원 이율 속에는 자본 회수율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상각이 안 되니까. 근데 건물은요, 상각이 되죠. 그럼 건물의 환원율 속에는 자본 회수율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토지의 환원율은 뭐만 들어가요? 자본 수익률만 포함되겠죠. 그런데 건물의 환원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자본 회수율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보시게 될 물리적 투자 그래프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아마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더라도 한번 씩씩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토지는 자본 수익률로, 토지는 자본 수익률로 직접 순수익을 환원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OX. 그걸 어떻게 맞추죠? 맞는데? 예. 왜? 자본 회수 포함 안 되니까. 토지 환원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만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는 자본 수익률로 직접 순수익을 환원하여 그 가격을 또는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만약 건물이 나왔다면 건물은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환원 이율로 순수익을 환원하여 그 값을 산정할 수 있다. OX. 맞죠? 이거는 어떻게 금방 알아듣으시지? 이게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딱 한 가지만 압축하세요. 토지를 비롯해서 상각이 되지 않는, 가치가 깎이지 않는 대상이 나온다면 자본 회수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자본 회수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럼 자본 회수율이 포함이 안 된다면 뭐만 남아요? 자본 수익률만 남죠. 그렇죠? 그럼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순수익을 환원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건물을 비롯해서 가치가 깎이는 상각 자산이 나온다면 그 환원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환원 이율로 순수익을 환원한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요시12가 있어요. 요시2L 이때 요는 요소 구성법인데요. 이 요소 구성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조성법 그래요. 시는요, 시장 추출법 그래요. 그 다음에 투는 투자 결합법 나옵니까? 투자 결합법. 그리고 L은요, L 우두법. 그리고 부는 부채 감당법.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요시12인데 다른 말로 시조, 이렇게 왜 요소 구성법이 조성법이라서 시조 12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기억하시면 돼요. 요시12라고 외우셔도 되고 시조 12라고 외워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요소 구성법 첫 번째 줄에 보면 대상 부동산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로 분해해서 위험률을 구한 뒤에 순수율의 개별적인 이유를 더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일단은 위험 요소를 분해하죠. 위험 요소를 분해하고 이에 대해서 위험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 더함으로써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나 살붙여 드릴 게 뭐냐면 여기 위험률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투자론 쪽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배웠죠. 요구 수익률에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요? 그게 기억 안 나면 저걸 설명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험 대가 부분이 위험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마다 같은 위험을 놓고도 나는 요 정도 위험이면 5%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B라는 감정평가사는 이 정도 위험은 3%의 대가만 있으면 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률 산정, 구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마다 그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험 놓고도 5%, 어떤 평가사는 3%, 어떤 평가사는 10%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마다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중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은 위험률 산정 시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꼭 기준을 나중에 보세요. 그 주관을 꼭 객관으로 바꾼다니까요. 그래 틀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은요. 시장과 추출한 단어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최근에 거래된 거래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뽑아낸다, 구한다. 이 방법을 시장 추출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거래된 매매 사례,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추출해낸다. 이런 점에서 시장 추출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잘 나온 게 12 쪽이거든요. 12가 잘 나와요. 근데 투자결합법은 물리와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읽어보시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란 토지의 환원 이율과 건물의 환원 이율이 같다, 다르다.
거기서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말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 능력이 상이하다고 나왔죠. 근데 소득 창출 능력이 결국 수익률 아니냐고요. 그 수익률을 여기서는 환원이율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상이하단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간 가깝게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다름을 전제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출제했다가 갑작스럽게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 능력이 상이하다라고 문장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맨날 환원율이 다르다 외우신 분들은 뜻을 모르니까 소득 창출 능력이 다르다 바꿔놓으니까 그런 건 교과서에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다. 다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률이 뭐예요? 수익률.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비율이지만 그 투자의 대상 부동산 입장에선 투자 시 발생하는 상대방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상 부동산 입장에선 소득을 창출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출제자는 그렇게 보고 출제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국어가 다 돼, 국어가.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이고 투자 대상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만들어낸 능력이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문장 표현을 비교해서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해내지 못하면 현장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평상시에 어렵지만 그 다양한 표현을 자꾸 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다가 중요해. 다르다가. 그럼 금융적 투자 결합법 보세요. 거기도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자, 여기 그런 말 없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이하다,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있냐면 지금 물리가 됐든 금융이 됐든 뭐 요구 수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나와야 돼요. 투자결합법 나오잖아요. 무조건 다르다고 나와야지 같다, 동일하다 이 말 붙으면 읽기 중단 무조건 틀려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창출 능력과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창출 능력이 동일하다는 데 착안하여 종합적인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 모르겠지만 다 모른다 치고 뭐 때문에? 동일하다. 같다는 말 나오면 그 즉시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죠. 뭐냐?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투자로법 나오면 같다는 말 하면 틀려.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쭉 있다가 같다. 그 순간에 X점이 넘어가요. 저희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요령이 없는 분들은 끝까지 석줄록질 있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에이 된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고 나중에는 나가라 다 나가라 찍다가 본인이 나가리가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런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요령들은 언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냐면 7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 풀 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말 나오면 무슨 말 하면 틀린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거라고. 그것만 갖고 가도 합격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욕심으로는 합격만 가지고는 욕심이 안 차서 그래요. 기본으로 90은 넘어가야죠. 90이 넘어가도록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주 망쳐도 7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합격해요, 안정적으로. 이게 60 언저리 맞잖아요.
내년에 봐요. 합격자 발표 그날까지 달달 떨고 있어.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보시고 바로 해외여행 가시라고. 그러기 위해선 70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려면 90 정도 맞게끔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망쳐도 70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엘우드법 봐요. 엘우드법은 세 가지 고려하면 세 가지. 세전 현금 수지 나와요. 지분 형성분자 있어요. 부동산 가치 변동분 나와요. 예, 증감분도 되고요. 변동분도 되고요. 상승 하락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세전 현금 수지를 고려한다는 말 있습니까? 근데 세전의 뜻이 뭐예요? 세금 내기 전이죠. 그럼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을 가지고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세금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 내기 전이라며. 세금 내기 전에 수익 갖고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 세금의 영향을 어찌 고려한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세전에서 얘기를 다 해주고 있구만요. 오케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전은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오케이? 그 만약에 세후 현금 수지를 고려하는 방법이면 세금까지 빼고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세금 내기 전에 수익 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금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손해인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엘우드법, 즉 저당지분환원법은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걸 따로 외우고 다니더란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걸 왜 외우냐는 거예요. 왜? 세전 현금 수지인 걸 알았다면 세전이니까 세금 빼기 전 갖고 얘기하므로 세금 영향은 당연히 고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걸 왜 따로따로 외우고 다녀가지고 머리가 폭발하냐고요, 도대체. 자, 두 번째는요. 지분 형성분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해요. 지분 누구 거예요? 지분은 누구 거? 내 거. 지분 내 거라고 있잖아요. 투자자 거.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의 이자 합해서 빚 갚는 거 맞지요? 근데 원금은 내가 10억 빌렸는데 7억을 갚았다. 그럼 원금은 7억 갚은 만큼 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자는 수백억을 갚아도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내 거, 지분은 원금일까요? 원리금일까요? 원금이에요. 그래서 지분 형성분은 원금 상환분이에요. 원금 갚은 만큼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말이죠. 그런데 기초문제를 보세요. 모의고사를 보시라고요. 석줄, 역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지칠 때쯤 돼가지고 원과 금 사이에 리를 살짝 집어넣어요. 원리금 해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럼 문장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원금에 원금 다 알면서도 문장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원리금 리자 한 집어넣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틀려요. 근데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왜 답을 잘못했지? 이걸 아시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금인 걸 뻔히 알면서도 현장에서는 문장 복잡하게 나왔을 때 시간 촉박하니까 하나 슬쩍 집어넣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 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틀리지 않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방법이. 무한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고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보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5번에 부채감당법 나오죠. 근데 제가 거기는 그 투자그래프법부터 공식을 다 써놨지만 공식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부채감당법만큼은 공식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감당법만큼은 공식 기억하는데요. 그것도요. 앞 글자 따봐요. 부대저. 부대저죠. 예. 어떻게 기억하냐면 부대 근처는 가격이 저렴하다. 부대저. 오케이? 근데 이걸 제가 왜 이 공식을 외워달라고 하느냐. 최근 들어와서 2번 연속 나왔는데 물론 작년 27회 때는 안 나왔지만 26회, 25회 때 연속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얼마나 간단한 줄 아십니까? 부대저 기억해놓고 대부비율을 가로로 묶어놓고 이 속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부대저만 기억해서도 가로 속에 대니까 대부비율 다 그냥 구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나왔고요. 또 한 번은 계산 문제인데 그 계산 문제도 나중에 같이 풀다 보면 정말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당 상수 있어요 거기? 그거 주었어요. 대부비율 있어요? 주었어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만 순영업특하고 부채 스페이스 다 줘놓고 그것만 구하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대저로 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근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값 주고 이 값 다 줬다고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잖아요. 여기 순영업특이 있고 부채 서비스의 공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값을 다 줬다고요. 오케이? 얘는 값을 바로 준 게 아니고 예컨대 순영업특이 3,000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1,5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값만 구하면 값 구한 거 아니에요. 이걸 못 구한 거 이거였다가 1,500분의 3,000은 얼마예요 이거? 2. 그때 대부비율이 60%였나?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이었나 그랬어요. 이것만 그래서 곱하면 답이잖아요. 그럼 세 가지 요소 중에 2개 값 주고 나머지도 공식에 나오는 거 다 줬어. 이걸 못 풀어가지고 2.5점 날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500분의 3,000을 못 해가지고. 이건 계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게을렀던 거죠. 이거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세 번째 패턴이 공식상 무슨 비율 들어가요? 대부 비율 들어가죠? 이걸 꼭 문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요. 다음 중 틀린 것을 해놓고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저당 상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 때문에? 대부 비율 들어가야 되는데 부채 비율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많이 틀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목 속에 부채 감당법, 부채가 있거든. 제목 속에 부채가 있으니까 공식 속에도 부채가 있겠지? 라고 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저라도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계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부대저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2개의 패턴이나 있어요. 가로 넣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고 또 최소한 부채 비율자 들어가면 틀린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저만큼은 공식을 좀 기억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익 환원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직직 연상 잔저 나와요. 표에 직직 연상 잔저 나오죠. 근데 다행인 건 잔저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맨 아래 2가지 방법 있잖아요. 걔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 위에 쉬운 것도 물어봐도 다 틀린 마당에 그 아래 거 물어봤다간 이의신청 본물처럼 터지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럼 직직 연상이 나오죠.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직 연상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네 4가지는 2개씩 끊어서 비교하면 내용이 쉬워요. 자, 맨 처음에 직직 볼게요. 직접법과 직선법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아까 언급한 거예요. 직접법은 대상이 토지예요. 그럼 얘는 삼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직접법상 환원이율 속에는 자본 회수율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저기
이렇잖아요. 얘가 상각률이라며. 토지에는 자본회수 포함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아, 이걸 보고도 포함된다고 말이 나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일부러 토지라고 했구만, 지금. 토지. 왜냐면 실제 문제에서는 토지라고 안 써줘요. 왜? 금방 뽀록 나니까. 절대 그렇게 안 써주거든요. 근데 제일 쉽게 한 거예요, 지금. 상각 안 돼요? 그럼 상각률에 해당하는 자본 회수율 포함 안 돼요. 그럼 토지의 환원율 속에는 뭐만 들어가요? 자본 수익률만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로 직선법은요, 대상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럼 상각이 되죠. 그럼 직선법상 환원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무엇까지?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근데 얘네 둘 다 값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으로 값을 구하는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직접법이든 직선법이든. 오케이? 그러면 딱 봐도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아, 공식은 같은데 요 분모값인 환원 이율 부분이 직접법과 직선법이 다르겠구나. 직접법은 적용 대상이 토지니까 직접법상 환원율은 자본 수익만 포함되는데, 직선법은 건물이 대상이니까 직선법상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 플러스 자본 회수이겠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까? 느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법은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적용되는 환원 방법으로서 자본 수익률로 직접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OX. 맞죠? 오케이? 그럼 직선법은 건물 등 상각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한 환원 이율로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OX. O.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오케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떤 것만 구분할까요? 직접법, 땅, 직선법, 건물. 그럼 당연히 직접법의 환원율 속에는 상각률에 해당하는 자본회수를 포함 안 됨. 직선법은 건물이니까 상각률인 자본회수율까지 포함됨. 이것만 구분하면 직직은 날라간 거예요. 그럼 연상 나오잖아요, 연상. 근데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금법은 다른 말로 인우두법 나와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호스콜드법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요, 둘 다, 연상 둘 다 복합부동산에 적용이 돼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무엇 더하기 무엇이죠? 토지 플러스 건물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 쉽게 하려고 복합부동산 쓴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수익환원 방법 중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공통적으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이 결합된 물건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각자산은 뭐예요? 건물이고 비상각자산 토지잖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 수업시간에 하는 말처럼 안 써준다는 기출문제는. 그럼 복합부동산 나왔죠? 그 다음에 둘 다 순수익은 상각 전 순수익을 상각 후 환원 이율로 환원한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차이점은요. 일단 연금법은 수익 연장이 가능한 자산에 적용이 돼요. 근데 수익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 계속적으로
그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의 대표가 슈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환기금법인데 반대거든요. 그럼 얘는 수익 연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자산에 적용되고 그 대표가 광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 봐요. 슈퍼 영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건 그만큼 물건이 팔려 나갔으니까 진열장에 물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중에 일부로 다시 물건을 사와서 진열해 놓으면 계속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는. 그러니까 수익 연장이 가능하다. 근데 광산은 열심히 캐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는 하지만 한 번 캔 광산 또 캘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광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수익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그 결과 연금법은 일종, 그래서 일종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종류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이율, 수익률이 적용되지만 상환기금법은 이종, 두 가지 종류의 수익률이 적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1종, 왜 2종 나눠지느냐? 그건 나중에 본 수업 때 살붙여 드릴 것이고. 오케이? 따라서 일단 연금법은 슈퍼를 비롯한 수익 연장 가능 자산에 적용이 되는 방법이고 1종의 이율이 적용되는 반면 상환기금법은 광산을 비롯한 수익 연장이 불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2종의 이율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요새 출제 경향으로 따지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쉽게 나왔다 하는 수준인데도 지금은 이런 수준조차도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수익 방식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39조 아래의 수익 분석법 얘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번 27회 때 뭐가 나왔냐면 그 공식 보세요. 수익 임대료는 수익 순임료 더하기 필요 제공비 나오죠. 가로를 열고 그 수익 순임료 있잖아요. 거길 가로로 묶어놓고 여기 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그럼 내용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조차도 그 가로넣기 문제조차도 제 기억으로는 근 한 5, 6년 만에 처음 나왔을까 아마? 그 뭐예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낼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쑥 집어넣어가지고 헉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수익 분석법이든 임대사례 비교법이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거의 시험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원가 방식에서 적산법만큼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예, 공시지가제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볍게만 요 요령 하나만 알려드리고 맞춰드릴게요. 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요령은 이거예요. 땅이든 집이든 표준자가 붙을 때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이런 식으로 표준자가 붙어요. 그러면 높은 분이 나와요. 국토부 장관. 땅이든 집이든 개별자가 붙을 때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이런 식으로 개별자가 붙으면 낮은 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이든 집이든 표준자가 붙으면 주는 것의 기준이에요. 주는 것. 예컨대 여러분 토지 수용하잖아요. 그럼 보상금 주잖아요. 그럼 예컨대 토지 수용 시 보상의 기준. 그럼 보상자 붙으면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답이 돼요. 그런데 개별은요. 뺏는 것의 기준이에요. 예컨대 과세. 과세는 뭐죠?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우리 거 뺏어 가잖아요. 또 부담금 부과하면 뺏어 가죠. 사용료 징수하면 뺏어 가죠. 그래서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뺏어 간다고 나오면 무조건 개별이 나옵니다. 오케이?
단적으로 제가 법조문 하나를 비교해 볼게요. 법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가를 산정하는데 옆에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직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런 법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 두 가지 법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위쪽은 과세자 없이 그냥 업무와 관련하여 직가 산정의 기준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문장 구조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과세 들어갔죠. 그럼 첫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고 두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차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택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게 지가라고 안 하고 요 지가 대신에 요 땅값이잖아요. 지가 나오면 표준지 아니면 개별 공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가가 아니라 만약 주택 가격이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하면 과세란 말 없죠. 그럼 무슨 주택 가격? 표준 주택 가격. 근데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이 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걸 왜 써드리고 있냐면 저기 이 부분은요 전부 법조항이기 때문에 공법처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언제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법조문의 어떤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개별자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 등이 붙고 그 말이 빠지면 표준에 해당하더라. 또 표준자가 나오면 높은 분이 나오고 개별자가 나오면 낮은 분이 나온다. 이게 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샅샅이 훑어본 결과 그 법조문의 구조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물론 각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 신청에 대한 어떤 절차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된다 이거죠. 이 본 수업 때 연결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의 신청을 하든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든 간에 기간은 30일 이내라는 거. 예컨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개별 공시지가라면 나머지는 똑같이 써놓고 장관을 시군구청장이라고 바꾸면 되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문도 있거든요. 그럼 이 신청을 하든 그 결과를 심사해서 통보하든 똑같이 기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예요. 기출문제에서 그 30일을 60일로 바꿔서 틀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대략적으로 우리 기초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3방 수업할 때 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제대로 수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관리 잘해서 1월 달부터는 좀 더 화이팅 넘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